자, 선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선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비교적 오랜만에 여러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펀드 매니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사실은 1월, 2월 라이브 중계를 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시장 자체도 올해는 작년보다 어쩌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섹터, 어느 지역에 너무 과한 확신을 하시는 거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를 내려놓긴 했는데요. 어쩌면 지금 구간이 잘 준비를 하셔야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 수익을 잘 담보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름지기 어쩌면 2024년도 하반기는 근자에 보기 어려운 변동성의 구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환율과 금리를 보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파고를 같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펀드 매니저를 한 분 소개할 텐데요.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중소가치팀 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기백 펀드 매니저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은 거의 처음이시죠? 다른 방송 몇 개 해보긴 했는데 방송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펀드 매니저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분으로 업계에서는 명성이 있는 분인데,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치 투자자들 그리고 선배들이 저에게 이 김기백 팀장을 한번 모셔보지 그러냐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제가 어렵게 오늘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제가 금융업계에서 종사한 건 15년 됐고요. 네. 그중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던 건 12년 됐습니다. 3년은 뭘 하셨어요? 증권사에서 다른 어떤 업무들, 투자정보팀이나 브로커리지나 그러시군요. 파생, 금융 그런 걸 파생팀. 준비하시다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셨군요. 네네. 그런데 중소가치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펀드를 일반 가치형과 중소 가치형, 그리고 중소 성장형, 그리고 배당형 펀드, 여러 가지 스타일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중소 가치주를 중심으로 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투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단기 모멘텀적인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이용해서 비교적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펀드들인데, 저희 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지만 일반 대형주 펀드보다도 변동성이 낮은 그런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언제 가입하더라도 사실은 돈을 잃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어떤 저변동성이면서도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펀드만? 한국투자 중소밸류 펀드나 이런 펀드들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기백 팀장께서 직접 운영한 건 얼마? 맞습니다. 2014년부터 우와. 했으니까 10년 10년이 좀 정도 넘었습니다. 하셨네요. 예. 사실은 저도 펀드를 가입해보고 그러지만, 저는 그분을 믿고 펀드를 가입했는데 한 1년도 채 안 돼서 딴 데를 가거나 막 그 펀드 매니저 교체가 있고 그래서 낭패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맞습니다. 김백 펀드 매니저께서는 10년 동안 같은 펀드를 운용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업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 선배들이나 후배들, 동료들이 많이 떠나간 게 사실이라서. 근데 쉽지 않아요. 한 분이 한 펀드를 10년 운영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뭐 임원되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김기백 펀드 매니저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장의 스타일, 장의 성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시니까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때요? 2023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률 내기가 어떻습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일단 시장 상황이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집중돼서 사실은 주가가 연동되기보다는 좀 기대감이나 좀 테마적인 성격이나 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들을 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로서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와 매도 둘 다 기준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을 때 그걸 투자자들이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투자의 기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어떤 뭐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런 수익 배분이나 안정적인 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탄력 있게 주가들을 움직이고는 그렇죠. 하지만 예. 생각보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배당 성향을 꾸준히 늘리거나 아니면은 주주들을 위한 자본 정책들을 좀 획기적으로 제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에 사실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시황이 워낙 탄력적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그런 어떤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들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응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그런 고객들한테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크게 줄 수 있고 그 배당마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 영역들에 투자하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요즘이 여러분도 이제 문자에 뚝뚝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한두 개 떴는데 배당금 입금 시기예요.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문자 서비스를 해주는데 헐, 이 기업이 이렇게 많이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저도 네. 오늘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계속 문자가 들어오던데 종목이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좋은 주식이라는 건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또 배당 성향을 올리고 그 배당 성향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의 신장을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회사에 투자하면 네. 속 편한 투자가 될 텐데 그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어떻게 처음 이런 류의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투자를 초반에 했었을 때 20대 초중반에 대학생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 때는 사실 저도 정말 모르고 투자를 많이 했고 예,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인생 첫 투자 종목이 2004년도에 예, INI 스틸이라고 예. 지금의 현대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제철소였는데 그렇죠.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이 그걸 인수하면서 현대제철로 사명을 예. 변경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캐펙스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한데 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004년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예. 캐펙스라는 단어의 정의를 못 찾겠더라고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2004년도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랬어요. 예.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야 예. 제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뜻하는 건데 그 당시 때는 캐펙스라는 단어를 또 모르고 네. 그때 아이나이 스테이를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제 변동성은 사실 시장에서 늘 큰 구간들이 오잖아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봤었을 때 운 좋게 수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실패하는 순간 이제 큰 손실을 보는 경험도 했었고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 입사를 하고 그 후에 자산운용사에 2012년도에 입사를 하면서 네. 그때 당시 때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면서 지금의 어떤 투자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데 예.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좀 준 매크로 수준의 리서치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두 개의 기업을 투자를 하면 예. 그 기업만 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만약에 500개, 1000개 종목을 아우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예. 일종의 준 매크로 수준의 어떻게 보면 바텀업 리서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잃지 않으면서 변동성이 작으면서도 아하. 꾸준히 수익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아. 그런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 투자 동아리나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나요? 투자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때는 그 투자 동아리가 이제 금융 파생 상품 쪽에 특화된 동아리였어가지고 예. 주식도 했지만 이제 저는 금융 파생 상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돌이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막 이럴 때 한국도 홍콩처럼 ELW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될 거다. 그렇죠. 막 그런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하다가 다시 이제 원래 했었던 주식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깜빡했는데
재작년인가요? 벌써 최준철 대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는 저희 코너가 있었어요. 같이 하는 가치 투자라고. 네. 거기 한번 나오셨더군요. 예, 한번 출연한 적 있습니다. 최준철 대표께서 생각이 나요. 제가 김기백 그 매니저를 한번 모실 거라고. 네. 그래서 너무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막 아닙니다.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24년도가 이제 4월 말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김기백 팀장께서 보실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라는 그 숙제가 네. 어디가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으세요? 작년과 비교하면요. 저는 올해가 좀 더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어렵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것들이 큰 어떤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시점적으로도 이제 4월 말쯤 되면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해서 그 기대감과 눈높이를 맞추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실제 퍼포먼스, 실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주가가 계속 어떻게 보면 스토리대로나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뭐 큰 트렌드가 있었죠.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반도체주에 큰 상승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들마저도 물론 이제 너무 고점에 들어간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홀 이어 그러니까 한 해 전체로 보면 어떤 그 큰 트렌드에 편승했던 투자가 나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사실은 기업의 어떤 진짜 밸류 네. 뭐 그런 데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장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어떤 그 기대감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스타일대로 올해 투자를 하면 쉽지 않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높은 변동성에 계속 노출되었었을 때 네. 투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기준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좀 갈팡질팡하게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거기다가 또 환율도 폭등하죠. 금리도 안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의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죠? 한국의 경기 전망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투자의 환경이란 측면에서는 고금리는 아니나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저금리로 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 된다면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김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의 목표 수익률 정도를 두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운용력이니까 그런 생각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연간 절대 예. 기대 예.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긴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만 계속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금리를 좀 생각보다 과감하게 빠르게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은 금리는 생각보다 늦게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 금리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초저금리, 저금리로 간다는 얘기보다는 그렇죠. 중금리와 고금리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시중금리 예.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자본 조달적인 측면이나 이자 비용 그리고 여러 사업적인 기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쉬운 그런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기업의 이익도 사실은 그렇죠.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확실한 어떤 일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은 뭐 배당 성향이 예를 들면 10% 정도였는데 배당 성향을 30%로 올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경우에 20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 기업이 배당 성향이 10%일 때 배당 수익률이 5%였다면 예. 배당 수익률이 15%로 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히 배당 투자로 몇 퍼센트를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은행주들이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예.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들로서의 가져갈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뭐 KB 신한은행과 같은 대표적인 은행들의 배당 수익률은 6, 7%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은행주들이 사실은 배당 수익률이 4%라는 건 그렇게 매력 있는 배당 수익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6, 7% 이상을 줬고 네. 지방은행들은 8에서 10%의 배당 수익률을 줬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고객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들을 더 초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주들도 이제 배당 성향이 30에서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배당 성향을 높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국 은행들도 유럽 은행들처럼 배당 성향을 60% 70%까지 간다. 그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얘기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25%에서 30~40%까지 온 상황에서 그렇죠. 그 단계를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는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10% 혹은 10%대 혹은 그것도 안 주는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 어떤 자본 정책의 변화나 세대 교체, 기업들의 세대 교체의 어떤 지배 구조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초반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사실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뭐 정부의 눈치를 좀 더 네, 많이 현대차, 보니까. 기아차도 사실은 이제 했고 정부의 눈치도 봤지만 사실 그 전부터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예. 부분이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되면 한국 증시가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라고 그걸 기준으로 두시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사실은 이미 사실 한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거고 네.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 또한 그 제도적 개선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런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작년에 활발하게 있었던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촉매제거든요. 네. 촉매제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방향성은 잡힌 상태에서 속도를 얼만큼 빨리 갈 거냐 늦게 갈 거냐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 이제 배당 투자를 다시 예로 들면 배당 성향을 10%에서 30% 늘리는 기업은 배당 수익률이 200%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 원래 5%였던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10% 15% 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배당 수익률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자본시장에서의 돈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15% 되면 주가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면 100% 오른다고 치면 100% 올라도 배당 수익률 7.5%면 그렇죠. 여전히 다른 채권, 은행 이자 또 여러 다른 웬만큼 높은 배당주들보다도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예. 100% 이상의 예를 들면 자본이득과 네. 싼 가격에 사놨을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연간 10에서 15%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주가가 100% 오른다고 해도 팔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저변동성으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씩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걸 주목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익 추정은 배당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익이 많이 이제 올라오면 배당을 늘릴 것이다. 네. 그런데 배당 성향은 회사의 정책이잖아요. 네. 회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당 성향은 이익에서 배당으로 지불하는 그 비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오너 경영자라든지 뭐 그 경영진에서 야 배당 성향 그냥 유지하자. 그러면 그 비율이니까 네. 성향은 회사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배당 수익률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배당 성향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주가 네. 대비니까.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그 일단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 어떻게 알 수 일단은 있을까요? 첫 번째 힌트는 과거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만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예. 중소기업들도 배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당 정책을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뜯어보면 예, 굉장히 한국 자본시장에서 없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어떤 철근을 만드는 이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예, 총 지분의 20%의 자사주를 사는 음, 그런 공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없었거든요. 음, 전체 지분의 20%를 갑자기 한 번에 산다? 사실 굉장히 좀 낯선 얘기고 음, 지분율의 한 2%만 사도 꽤 괜찮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할지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소셜 카지노를 하는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배당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사실 수령금도 한 6천억 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배당 금액만큼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배당 금액만큼 보다 3배 곱한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연간 매년 1에서 2%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이 발표됐었을 때 사실 빠르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사실 주주환원 얼만큼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프로젝션이 되고 어떤 그렇게 이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공시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를 통해서도 이제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배당 성향을 높이는 건 배당금을 주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배당할 때 배당 공시를 하면서 아,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올라갔네. 이렇게 사실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응도 좀 해야 되고 하도 많은 회사들이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예고하거나 아니면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뭐 무슨 공시를 내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주식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거는 배당을 줄이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시들을 하는 기업이 느는데 네. 그런 것만 쫙 모아도 이익이 급격히 신장 안 하더라도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신호라고 보면 그거는 주주 가치의 상승이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공시를 통해서 예. 확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난 예를 들면 5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의 배당 성향이 어떤 추이를 그려왔는지를 예. 한번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이 사실 2, 3년 전부터 배당 성향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대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7년도에 그 배당 같은 그런 정책, 자본 정책에 대해서 그 환류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그때 대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좀 높아졌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상관없는 기업들도 사실은 배당 성향이 2021년, 22년 지나오면서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굉장히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추세적으로 보면 배당 성향 자체가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배당에 대해서 사실은 인색하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주주환원에 대해서 인색한데 왜 이걸 올리고 있을까라고 보면 많은 기업들이 사실 세대 교체 시즌에 도래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시즌 2022년도부터 주주환원 ETF를 출시하고 사실은 이제 책도 준비를 했던 이유가 딱 2022년도부터 제가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1세대 경영자가 돌아가시고 2세대 경영자가 이제 다시 지휘봉을 잡는 그런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사실 이제 진정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각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버지 세대 때는 자주 소각은커녕 매입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들 세대 때는 자주 매입과 소각을 동반한 그런 것들을 근데 2세는 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 로직을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게 1세대 창업주분들은 일단 첫 번째 심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상장 기업으로 이끌어오는 그 과정들이 예. 사실 순탄치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한국의 어떤 산업화가 50년, 6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초기 때는 금융시장이 발전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예.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경시하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있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뭐가 중요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예. 가장 어떤 패러다임이었다고 보면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세로 왔었을 때 아버지는 소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지분을 20% 가지고 있던 50% 가지고 있던 그 회사 내 수령금이 1,000억이 있으면 그 돈이 다 자기 돈 같거든요. 그 심리적인 효과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워낙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 소각과 같은 행위를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들이 사실은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네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예. 자기 돈 태워가지고 주가 올려가지고 상속세는 더 내야 되는. 네, 세금을 더 크게 내야 되는 그런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세로 만약에 경영권이 내려오게 되면 어떤 거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내고 나면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연초만 보더라도 한국에 제일 가는 삼성그룹 새 모녀가 사실은 삼성생명부터해서 주식을 많이 2.4조 팔았죠. 팔았단 말이죠. 예. 왜 팔았을까 보면은 상속세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과도한 어떤 세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년 배당 준다고 이 상속세나 해결 증여세를 안 돼요.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가가 왜 주식을 팔고 있겠습니까? 음. 삼성도 해결하지 못한 세금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과거에는 3대 편법 증여가 있었어요. 예. 일감 몰아주기, 분리형 BW, 예. 12 리픽싱. 예.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지배주주들이 지분율을 높여왔는데 예. 그게 지금은 다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면 돌파인 배당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배당을 해주려고 하면 한 10년씩 필요하거든요.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세대 창업주분이 돌아가셔야 그때 부랴부랴 했었다고 하면 네. 지금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라는 게 네. 밸류 프로그램 해서도 아니고 네. 기업의 내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주주환원 시대가 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사회적 변화, 주주행동주의를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업들의 내부적 변화. 그 내부적 변화는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건 이해가 돼요. 네, 한국 기업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주주가 좋아서 그런 게 주주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와 부합되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맞고 네.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지금까지 계속 한국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네. 거냐면 그냥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상속을 위해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게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주주 환원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연스럽게 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살짝 그 현실 투자에 적용해 보면 네. 그럼 2세미 3세에게 승계된 직후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승계되기 직전에 하면은 네. 그 주가가 높은 게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렇죠. 승계가 돼서 이제 상속세 낼 때가 됐네. 이럴 때 뭔가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본인도 배당 많이 받고 네. 또 배당을 많이 줌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을 100만 주 팔 걸 50만 주만 팔아도 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렇죠. 그때 투자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직전의 타이밍을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승계가 되고 나서 주가에 부양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사실은 투자가 좀 늦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과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맞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승계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사실은 주주들의 어떤 수익 배분권에 대한 주주권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거처럼 그냥 배째라식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이 중국보다도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충격적인 그 사실을 이제 많이들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중국보다 낮은 배당이라는 거는 글로벌 꼴찌 수준인 거거든요. 그건 뭐 오래된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준을 세워본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3년 내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주주환원율이 번거의 3분의 1까지는 주주환원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건 근거가 뭡니까? 중국을 이기자는 캠페인을 한다는 것도 아닐 거고. 중국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높여야 될 중소형주까지 그렇게 막 그 저변이 확대돼서 네. 내가 주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게 나한테도 도움된다라는 그 이해관계 부합성이 네. 요 시기에 확 신장이 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의 변화가 네. 계속 사회적 변화가 제도적 변화를 이렇게 촉발시키고 예. 제도적 변화가 또 기업들한테 압박을 주고 또 기업들의 변화가 다시 또 투자자들한테 힘을 얻어주는 그런 그 세 가지 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방향성 있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니즈들이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죠. 한국 자본시장이 아무리 어떤 주도주 플레이나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지수는 고자리잖아요. 예를 들면 아베노믹스가 시작됐던 2012년도부터 일본 증시가 최근까지 250%가 올랐거든요. 지수가. 예. 그동안 한국 지수는 28% 올랐거든요. 예. 지수가 8배가 차이 날 정도로 일본 기업들은 잘했고 우리는 못했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들이 저희도 점점 해외를 통해서든지 예. 아니면 국내에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접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에 저희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2022년도부터 저는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표로도 설명이 되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10년 전인 2014년도에는 3건이었어요, 연간. 예. 그때 당시 때도 1,8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이 있었는데 3건의 소각을 했다는 거는 거의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후로도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48건, 어허. 그리고 2023년도에 92건, 예. 거의 지금 100건 가까이 늘었거든요. 2024년도는 지금 얼마 안 지났는데 74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아마도 2024년도에 자사주 소각 건수는 150건을 넘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적이 있는데 200건도 되겠는데 거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150건에서 200건 사이 정도면은 결국에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고 예. 그걸 통해서 기업들의 저평가를 벗고 실제로 그냥 저평가만 벗는 게 아니라 주주환원을 크게 해주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꽂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냐 예. 미국 증시가 그랬고 일본 증시가 그랬으니까 한국도 예. 그럴 거다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예를 들면 최근에 만났던 의료기기 CEO 분이랑 미팅을 했는데 예. 2년 전에 그 기업에 이제 외국계에서 지분 신고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계에서 주주 서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예. 너희들은 자산 가치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잘 쌓이고 있고 예. 자주 매입과 소각을 반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뛰어난데 소각을 할 생각이 없느냐? 예. 라는 어떤 주주 서한에 대해서 그 해당 CEO가 주주 서한에 대한 답신을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예. 우리 기업한테 있어서 자사주 소각은 절대 없다. 그분을 제가 3월 초에 만났는데 예. 자사주 소각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민감한 지배 구조의 형태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이슈로는 예. 결국 그 기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영원히 경영을 하시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예. 회사 가치를 5천억, 1조 그 이상으로 키워서 매각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자주 매입 소각을 반복하는 어떤 수단이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본인이 깨달은 거죠.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했는데 아들 딸이 아빠 그거 팔아서 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2세의 어떤 경영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죠. 저 공장에서 근무하기 싫거든요. 뭐 이런 네네. 근데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그냥 규범적으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저는 좀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네. 정확하게 최대 주주 및 대주주들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보다 훨씬 부합될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는 그걸 믿고 싶거든요. 네. 일단 이럴 수는 있겠네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을 많이 해서 베이비붐 세대들 전반부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60, 70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물리적으로 상속 증여를 하든지 리타이어해서 뭐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상속이 됐던 아니던 간에 그 분들의 배당에 대한 생각, 주주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조금씩 세대 교체가 되면서 개선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2세든 3세든 물려받아도 네. 주가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렇죠. 안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려면 주가를 띄워야 되는 게 자기의 이해니까.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그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를 안 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생기고 시기가 향후 이제 5년, 10년 안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2세 경영, 3세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LG그룹 같은 경우는 4세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보면 여전히 1세죠. 1세대 일세가 창업주분이 많죠. 예, 예. 지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예. 경영을 이미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의 나이대가 70대, 80대, 90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세대 교체에 집중된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철강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기업 명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철강 업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사실은 그 당시 때 자사주 매입을 7.5%씩 두 번 연달아서 1월 달에 사고 2월 달에 사는 15%를 한 달 반 만에 사버리는 기현상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해 22년도 4월 말에 창업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은 알고 있었던 알고 거죠. 있었던 거 지병이 있다는 걸 네, 알고 있었던 이제 얘기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주 매입을 왜 했을까? 예. 결국 그 기업의 공시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인적 분할을 발표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인적 예. 분할을 발표하는데 결국 인적 분할을 발표했었을 경우에는 예. 이제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이 인적 분할을 했었을 경우에는 자사주 마법의 효과를 통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행위로 삼는다는 걸 이제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좀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납니다. 2023년도 주총 전에 2달 전에 소각해요? 사실 그 전에 사실 법령이 특별히 있지도 않는데 거래소가 요구를 해요. 너희 작년에 샀던 자사주 원래 자사주 10%가 있었고 작년에 15% 사가지고 총 25%가 있었거든요. 네. 작년 샀던 자사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25%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고 인적 분할해라. 라고 권고를 해요. 거래소가 거래소가. 그래요? 그런 행위를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거는 뒷사이드로 얘기를 한 거라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김 매니저는? 저는 이제 기업들이랑 미팅을 하면 네. 계속 오랫동안 미팅을 하기 때문에 아. 한 번 미팅하면 10년 내내 계속 미팅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랬었을 때 과거라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삐져가지고 사실은 네. 좀 더 싼 가격에 뭔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배당을 그냥 줄여버려서 주주들을 실망시킨다든지 예.
주가를 좀 빠지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과거에 많았잖아요. 근데 2세의 선택이 달랐던 게 바로 그 다음날 인적 분할을 취소하고 나서 자주 매입을 또 5% 하는데 예. 이번엔 소각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결정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22년도부터도 사실은 여러 케이스들이 나왔고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사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발 소재를 만드는 회사 글로벌 2등 하는 소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사주 소각을 동반한 자사주 매입을 지금 3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자사주 매입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지금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아까 지금 4월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70몇 건이니까 네. 그냥 곱하기 3을 하더라도 네. 보수적으로 곱하기 3을 하더라도 200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00 네. 몇십 건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주총 전후로 좀 많기 때문에 200건을 넘어가진 못할지라도 어쨌든 150건 200건에 이상. 달하는 네, 200건 가까이. 예. 그러면 계속 누적 적자를 보거나 올해도 적자인 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냥 그 영업이익 내지 순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 네. 중에서 200건이란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 정도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자사주 소각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도 점진적으로 계속 자사주 소각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아직은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예, 일본은 사실은 그런 어떤 증시를 우상향시키기 위한 제도적 예. 개선이나 예. 어떤 주주들의 이해상충 방지 이런 행위들이 10년 동안 걸쳐서 했던 거고 지금 일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 70개가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인가요? 네, 다 합쳐서고요. 합쳐서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 저 PBR주가 테마성을 떴잖아요. 예, 근데 그 PBR의 B는 북밸류고 예. 기업들이 가진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예, 사실은 주주 환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예. 저 PBR주가 의미도 없죠. 올라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네. 없는 건데 그렇죠. 그 PBR의 북밸류를 구성하는 자산이 예, 고정자산이 아닌 음. 순유동자산 예를 들면 현금이나 투자자산 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뭐 부동산 자산가치주를 찾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모두 순유동자산 중심의 자산 가치와 예. 현금 흐름이 좀 수익 가치를 모두 가진 기업들이 예. 사실은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그러겠죠. 주주 환원의 폭이 점점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음. 결국 테마주 중심의 시장의 흐름보다는 앞으로는 우량주 기업들이 굉장히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증시가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그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는 3년 뒤에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해소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 아까도 공시나 뭐 그 탐방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 김 팀장님과의 차별성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맨날 가서 뭐 탐방을 할 수도 없고 탐방을 한들 개인 투자자한테 그렇게 얘기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모아놓은 뭐가 있으면 네. 예를 들면 ETF가 있다. 아, 저 이세승계 됐으니까 이런 거 할 거야. 공시 보니까 이런 주식들만 딱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면 네. 그거 괜찮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22년도 11월 달에 예. 이제 국내 최초로 주주하는 ETF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에이스겠네요. 에이스. 네, 에이스 주주환원 ETF인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ETF들이 패시브나 아니면 테마형이 대부분이잖아요, 한국은. 근데 주주환원이란 거는 특정 섹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업종은 불문이고 모든 섹터 내에서 기업들이 자본 배분 정책을 변화하거나 아니면 세대 교체와 같은 지배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 수익 배분도 해주고 더 예.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ROE를 높여야 되는 게 숙명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특히 저는 이제 주인공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집중되는 기업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사실은 모아놓은 게 그 ETF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알려면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11년 동안 1,100개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 2,500회 미팅을 저도 했거든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탐방왕이라며요. 김기백 펀드 매니저의 닉네임이 여의도 탐방왕이랍니다. 1,100개를 갔다 하고 그러네요. 네네. 노하우 좀 알려. 잠깐만 그거 전에 그래서 주주 환원 가치 주의 ETF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이스 네. 그거 퍼포먼스가 어때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꾸준하게 사실은 예. 변동성이 굉장히 적게 예를 들면은 은행 ETF나 예.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질 때도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주주환원 ETF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예. 빠집니다. 예. 그만큼 단단한 기업들이고 예. 그 기업들이 주주환원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이 수혜가 있을 때마다 음.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편입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세요? 보통 한 35종목에서 40종목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예. ETF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지금은 한 200억 정도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퍼포먼스 좋으면 막 돈이 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지금 ETF를 투자하는 거는 은행이면 은행, 2차전지면 2차전지, 예.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섹터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섹터 불문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는 그런 진짜 액티브 ETF 시장이 한국에는 아직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이든 가치형이든 사실은 액티브 ETF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유명한 하우스별로도. 근데 그런 시장이 아직은 한국은 오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진정으로 그런 질적으로 녹여내는 단순한 어떤 방향성이나 테마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그런 ETF를 구성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주환원 시대의 어떤 맥락과 굉장히 그러니까 잘 그 맞닿은 거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11월 달에 출시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은 한참 13개월 전이었고 한참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주주환원 관련된 우량주에 대한 책도 사실은 1월 말에 출시가 됐는데 예. 출간이 됐는데 그게 사실 밸류업으로 인해서 증시에서 처음 뜬 게 1월 29일이거든요. 그렇죠. 1월 29일 날 금융 당국에다 김기회 펀드 매니저가 뭐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책이 1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네. 주주 환원 시대 숨어 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 뭐 이런 책을 쓰셨대요. 네. 책 광고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전에 한참 전에 나온 거란 얘기죠. 네, 밸류 프로그램 얘기 됐었을 때 이 책은 인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책을 출시하는데 1, 2년 정도 2022년도부터 제가 그렇겠죠. 프리라이팅을 했었고 네, 작년 네. 하반기 때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근데 저는 감지를 했던 그 거예요.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저는 이제 그 ETF의 그래프도 본 적 없고 그 ETF가 여기 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할 때까지는 시체말로 죽을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너무 빨리 안에 하신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그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작게 우상향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좋은 취지로 좋은 아이디어로 했는데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퍼포먼스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빴다라기보다는 높은 수익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예. 상대적으로 안 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의 이 펀드 그 퍼포먼스가 좋아진 것도 크게 봐서 이것도 테마 아니냐. 어쩌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주환원 시대의 흐름을 테마로서 이해를 하면 예, 계속 테마주고. 테마주로 매매를 접근을 하게 되면 예.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변화들이 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투자 예를 들면 단기성 투자 상품으로는 적합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만 연금 상품으로 너무 저는 매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 ETF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4%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시겠지만 주식형 배당 펀드들이 배당 수익률이 보통 2% 초중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낮은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예,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주지만 15% 2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배당
성장 기업들도 담아내고 있기 배당성이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네, 사실은 이제 연금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최적인 거고 사실은 최근에 시장 잠깐 흔들렸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이 펀드는 뭐 한 1%? 네. 2%도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저 가입자가 있나 봐요. 도인2라고 닉네임이에요. 저기 뭐라고 돼 있나. 퍼포먼스 나쁘지 않은데 작년 4월부터 8개월 정도 동안 10% 올랐다고. 저 정도 맞아요? 저거보단 더 올랐을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수익률에 만족 못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따로 붙으니까 네. 배당을 저희가 현금 지급을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연간 4% 5%는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이라서 하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정도만 누가 개런티한다 그러면 네. 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 자산을 상당 부분 드리겠죠. 저 정도만 정말 누가 개런티 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주환원 시대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꼭 같이 줄 필요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스타일에 의해서 예. 사실은 변동성이 작으면서 예. 우상향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흐름 중에서도 결국 주주환원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방 왕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저도 그 매니저 할 때나 IB를 할 때 기업체 탐방을 많이 가서 되게 재미있고 야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야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는 확 그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예 하나만 좀 재밌는 거 좀 하나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예. 탐방 가시게끔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화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탐방을 가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 매매에 좀 가까운 예. 특성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한번 탐방하기 시작하면 음. 이제 많은 투자들이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곧 투자할 기업들에 대해서 탐방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한번 탐방 가기 시작하면은 뭐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예. 계속 반복해서 탐방을 가면서 예.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실력이나 예. 신뢰성을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소외되는 구간에서 보통 사서 예. 사람들이 열광할 때 팔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IR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게 주가가 안 좋을 때는 IR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IR 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힘들 때 와가지고 같이 동지처럼 있다가 사람들이 열광할 때 팔고 나가면은 사실은 언제 팔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소수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내려오곤 합니다. 음. 근데 그때 다시 또 가면 아직도 그 기업의 주식에 물려 있는 줄 알고 되게 잘해주세요. 잘해줘요. 저는 다음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 간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관계들이 좋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좀 장기 시계열 속에서 제가 종목들을 피킹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업 탐방을 갔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만 뭐 FNF 같은 회사가 예. 처음에 디스커버리라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때 시점이 사실은 기존 강자였었던 노스페이스나 코오롱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그 아웃도어 시장이 3년 좋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하던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예. 과당 경쟁으로 해서 마진이 굉장히 깎이는 시기였는데 예. 그 시기 때 모든 투자자들이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신생 기업인데 할인도 안 해요. 기존 강자들이 할인 막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이 기업은 할인도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 때 이제 공유 비싼 배우를 사용해서 광고까지 하면서 그런 어떤 강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모든 투자자들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의류 기업들은 할인 판매를 안 하고 계속 판매량이 늘었을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저도 좀 그런 아이템을 장사를 해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MLB까지 잘 됐지만 그때 시총이 2천억이었거든요. 그 기업이 시가총액 7조까지 갔었으니까.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을 봤었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편견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큰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2천억짜리 그 의류 업체를 사가지고 7조까지 보유하기도 힘들지만 7조까지 간다고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무슨 IT냐 바이오냐 하물며 2차 전지 뭐 소재냐 이게 아니고 그냥 옷 만들고 모자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방을 통해서 아닐 수도 있네? 라는 그런 단서를 얻기 위해서 탐방을 하고 1,100군데를 탐방했으면 노하우도 굉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관리 가능한 종목 수로는 최대 커버리지를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한 600개에서 700개 종목을 제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뭔가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금융 노가다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하는 작업이라서 그걸 10년째 하고 계시네요. 네? 10년째. 네,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방송 끝나고 좀 차나 한잔 하자 그러고 탐방 간 회사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데 추천 좀 해줘요. 이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체면이 있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내드릴게요. 대신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좀 오세요. 자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말 명품 우량주가 될 만한 회사들 지금은 명품으로도 우량주로도 취급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 추세대로 가거나 이 경영자가 계속 경영하면 명품이 되고 우량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종목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류의 회사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펀드 매니저란 직업이 참 여러분 힘듭니다. 뭐 저도 짧은 기간 해봤습니다만은 뭐 보셨죠? 굉장히 지쳐 보이기도 하고 또 노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또 그 기업들로 좋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좀 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팀장과 대담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인사이트 있는 게스트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